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39살 여성이며 현재는 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흔히들 인생 100세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참 길고 한치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반도 못 살았지만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 억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겪은 이번 일도 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걸 보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고 과거를 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올립니다. 전 남들이 말하는 교육자 집안이라는 배경에서 자라왔으며 아버지는 명예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 최근에 정년을 맞았고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원장을 하시며 곧 정년을 눈앞에 두고 계세요. 남들은 이런 부모님과 배경을 많이 부러워했고 그걸 어릴 때부터 알았던 저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20대 초반에는 철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공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학교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줘도 아까울 게 없었고 정말 많이 사랑했던 기억이 나네요. 6개월 정도의 만남을 이어오고 선배와 결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고 저희 쪽 부모님만 반대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큰 소리로 대들어봤고 반항이란 걸 했습니다. 선배가 없으면 이 세상에 저라는 사람도 없을 줄만 알았던 때였어요. 처음으로 일탈이라는 걸 해봤고 집을 나와 선배의 자취방을 갔는데 그만 못 볼 광경을 보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뒤늦게 제가 온 사실을 알고 선배는 저를 붙잡으러 나왔더군요. 은정아, 내 말 좀 들어봐. 실은 너한테 말 못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이거야. 나는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질척거리잖아. 내 앞에서 자꾸 눈물을 보이면서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달래준다고 하는 게 이렇게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잠만 잔 거야. 그리고 난 맹세코 진짜 마음만은 주지 않았어. 내 마음은 오직 너뿐이야. 나 정말 널 사랑한단 말이야. 실수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나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나 믿지? 그 여자한테도 지금 이 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했겠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한심해 보였을까? 난 선배를 위해 부모님 집에서 나오기까지 했는데 우리 집은 지금 나 찾는다고 난리 났을 거야. 하나뿐인 딸이 멍청하게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갔으니 오죽 걱정이 될까. 그것도 모르고 선배만 믿고 집을 나왔는데 다른 여자와 있다는 게 말이 돼?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 줄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말 내가 한심스러워 미칠 것 같아. 선배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생각이 나네. 나 볼 때마다 항상 순수해서 좋다고 했던 거 말이야. 그 말이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 순수라는 말이 얼마나 예쁜 말이야. 선배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순수하다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이걸 보니 그 말 뜻을 알겠다. 내가 바보같이 순수해서 속이기 쉬웠겠다. 아빠랑 엄마 말이 다 맞았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 후로 다시는 선배를 만나지 않았지만 선배는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건지 한 달 정도 매일 전화가 왔었습니다. 선배 때문에 학교도 가지 않고 힘들어하는 딸을 본 부모님은 유학을 권했고 7년 동안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제일 잘하고 하고 싶은 게 공부였기 때문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쉽게 선배를 잊을 수 있었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목표로 삼아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논문을 써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도 했고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연구에도 참여를 해서 인정을 받으며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과 공부에만 매진하는 하나뿐인 딸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맞선을 보기를 권유했습니다. 은정아, 너 이렇게 평생 혼자 살 거야? 네가 원하지 않으면 결혼 같은 건 안 해도 좋아. 하지만 엄마는 네가 이렇게 공부와 일에만 네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안타까워. 혹시 어릴 적 일로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면 그건 사람으로 다시 치유하면 돼. 그때는 너도 너무 어렸고 사랑이 제일이었을 나이야. 하지만 너도 나이가 들면서 알아가는 게 있잖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아무리 친구가 많고 학교에서 알아주면 뭐해? 네가 정말 힘들 때 네 옆에서 너와 함께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옛날 일은 다 잊었어. 그때가 벌써 몇 년인데 엄마는 아직도 그 일이 기억나? 엄마랑 아빠가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내 삶이 너무 좋아. 엄마 아빠도 이렇게 내 옆에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지금 삶이 좋은데 자꾸 누구 만나라 강요하지 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네 형제라도 만들어주는 건데. 여보, 우리 너무 늦었을까? 은정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더 먼 미래야.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지만 너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해. 그래야 우리도 마음이 놓이지. 잔말 말고 엄마가 알아본 맞선 한번 보도록 해. 만나서 아니면 우리도 체념할 테니. 부모님의 성화로 결국 맞선을 보게 됐고 별 기대 없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와야 할 사람은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카페에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화가 났고 체념을 한 채 그 자리를 나오려고 하는데 키가 큰 남자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자신의 품으로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 밀치고 자리를 나오려는데 남자분이 제 이름을 대며 너무 늦게 왔다고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잡고 안았던 건 뒤에서 다가오는 종업원과 부딪히는 줄 알고 급한 마음에 잡았다고 했어요. 초면부터 뭔가 이 사람과 맞지 않겠구나 생각한 전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미안했는지 밥을 사겠다며 사정을 했고 그때 하필 배가 너무 고팠던 바람에 눈 딱 감고 허락을 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는 첫인상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나랑 잘 맞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또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그런지 그 사람에게 화가 났던 제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고 맞선 상대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소속이며 뇌과학 연구 쪽을 한다며 연구 생활에 바쁜 점들을 토로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당당해 보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죠. 맞선 상대는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와 관심사는 뇌수면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듣는 신기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 남자에게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게 됐고 이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조금 친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오다가 노점상 하는 할머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는지 길가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 쪽이 불리했고 남자 2명이 할머니를 다그치고 있었고 물건들을 던지며 노점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간섭을 하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증인으로 노점상 할머니와 함께 파출소로 갔다고 했어요. 파출소를 가도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자꾸 가서 초조했지만 왜 전화를 할 생각을 못했는지 자신도 의아했다면서 제가 어차피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약속 장소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나가려는 저를 보자 딱 알아채고 저에게 왔다고 해요. 할머니가 걱정된다는 이 남자의 말이 너무나 진정성이 보였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시간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맞선 남자와 기분 좋게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 식사 자리에서 받았던 명함을 찬찬히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쳐봤고 1년 전에 뇌수면에 관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에는 플랜카드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뭔가 확신이 생기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첫날이었지만 긴 통화로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장애인 남동생이 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방금 만났던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하자 마음이 아팠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렇게 첫날의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과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연인 사이로는 발전하지 않고 서로 친구처럼 지냈어요. 일이 끝나면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헤어지는 시간들이 길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지 정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고 이런 관계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길어지면서 이 사람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났고 하소연을 하기 위해 그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번 교수 임명은 분명 나라고 했었어. 내가 될 거라고 학과장님도 언지를 주더라고. 따로 날 불러서 그랬다니까. 근데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봐봐. 내 이름이 없어. 내가 이 명단에 없다는 게 말이 돼? 나 정말 열심히 논문 쓰고 밤잠 안 자면서 그 많은 서적들 죄다 뒤지고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진짜 사람 이상하게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 모두들 내가 교수가 될 거라고 했어. 우리 학교에서 최연소 교수님이라고 축혀 세웠던 동료들이 명단을 보자 등을 돌리더라. 그은한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 인생 허투루 살았나 봐. 종민 씨한테 이런 푸념 늘어놓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허망하다. 내가 다 화가 난다. 은정 씨가 그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 함께 봐서 아는데 진짜 열심히 했잖아. 당신같이 유능한 인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왜 못 알아보는 거야? 그 학교 똥몽충이 같은데 당신 같은 보석도 못 알아보면 말이야. 내가 가서 확 다 엎어버릴까? 도대체 왜 그런 거래? 왜 내가 교수 임명에서 떨어진 줄 알아? 알면 종민 씨 진짜 어이없을 텐데. 내가 생각해도 쪽팔려서 내 말 듣고 배꼽 잡아 웃을 수도 있어. 나보다 논문 개수도 적고 교수에 대한 열망도 없는 애는 딱 교수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 장담하는데 분명 나보다 못해. 그런데 그 사람도 교수가 되는데 내가 왜 못 됐냔 말이지. 남자가 없어서래.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미스예요. 그때 말하는 그 미스. 내가 그 이유 때문이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황스럽다. 진짜 그 이유래?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어. 박종민 있다고. 뭐 서류 있어야 인정받는 건가? 결혼식을 해야 결혼한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이름 대면 다 알만한 학교에서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다니 내가 당장 신고할 거야. 감히 은정 씨를 못 알아본 거 내가 용서 못해.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예비 남편의 말과 행동들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예전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뭔가 기분이 씁쓸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했고 염려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그토록 바래왔던 교수는 떨어졌지만 더 귀중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이거구나. 내가 그렇게 찾았던 내 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은 패배자도 아니고 낙오자도 아니었고 오직 저 하나만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로 만난 지 2개월 만에 연인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는 결혼이라는 말을 자주 꺼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 인생을 모두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절 위해주었고 제가 다니는 학교나 예비 남편의 연구소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떻든 사람은 진국이라고 이미 그쪽 바닥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더라. 나도 얼핏 학회 때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람이 인상도 좋고 또 생긴 게 훤칠하잖니. 어떻게 했길래 얼음공주 우리 딸의 마음에 들었을까? 엄마는 정말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둘이 잘 만나고 있을 줄이야. 결혼은 아직 서로 이야기 안 해봤지? 사람이 진짜 이렇게 착하나 싶은 게 나한테 모든 걸 맞춰줘. 하나부터 10까지 섬세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엄마, 더 큰 건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하는 거 있지? 내가 종민 씨 데리고 학교 동문 모임을 나갔는데 모두들 우리 주변으로 모이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을 참 잘하잖아. 다들 웃으면서 즐기는데 내가 다 기쁜 거 있지?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싶고 꿈꾸는 거 같고 사랑도 하긴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 스펙이 마음에 들어서 더 좋아. 그 사람이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나 내년에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엄마는 기분이 너무 좋다. 결혼도 하루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이민을 갔었던 터라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다던데 많이 외로워하지 않니?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 아빠랑 엄마는 너만 잘 되면 외국에서 살아도 좋은데 눈에 밟히긴 할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가족 보러 외국에는 자주 간다니? 언제적 정보를 가지고 온 거야? 귀국한 지 얼마나 오래되셨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어. 이민 간 것도 동생 때문이라는데 동생이 지적장애 3급이래. 생활하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엄마 아빠 놀랐지? 안 그래도 그 사람이 동생 이야기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나 봐. 조만간 동생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일 수도 있으니까 미래의 시동생한테 잘 보여야 하잖아. 그 사람이 우리 가족도 보고 싶어 하더라. 조만간 상견례 날 잡을까 하는데 괜찮지? 좋지. 그런데 장애인 동생이 있는지는 몰랐네. 사람이 참 밝아서 좋더니만 남모를 사정이 있었구나. 조만간 보자 그래. 식당은 엄마가 근사한 데로 예약해 놓을 테니까. 그런데 장애인 동생이 있다는 게 생각할수록 엄마는 걱정이다. 시동생을 앞으로 형이 맡아서 돌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지적장애 3급이라지만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폭력성이나 자기감정 조절이 능숙하지 못하면 성인 남자도 못 막아. 엄마는 네가 그 시동생이랑 안 엮였으면 좋겠다. 은정아, 시동생이 좀 걸리는데 너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 어쩌지? 성인이라면서 힘도 세고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야. 며칠이 지난 후 예비 남편은 저와 함께 동생이 다니는 장애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규모가 상당했고 병원도 함께 있어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시설에서 보호도 받고 동시에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은 다른 경증 장애인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들지 않기에 시설에서 24시간 봐주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아침에 시설 차량을 타고 갔다가 오후가 돼서야 동생은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심리치료가 있는 날이었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예비 남편의 아버님, 어머님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처음 뵈는 거라 긴장한 탓인지 아침에 먹은 두유 때문에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고 긴장이 더해서 급체를 한 듯 했습니다. 덕분에 속은 계속 안 좋아서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꽤 길어지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 기다릴 것 같아 전화를 해서 늦어질 것 같으니 로비 안에 있는 카페에 가서 부모님과 있으라고 이야기한 후 30분 정도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볼일을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다짜고짜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라고 말하며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어찌나 힘이 세던지 그 사람이 가볍게 저를 밀쳤는데 제가 방심했는지 뒤로 밀려나게 됐어요. 바닥에 넘어지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남자는 자꾸 혼잣말을 하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 놀라며 저에게 다가왔고 예비 남편은 그 남자를 보자 있는 힘껏 따귀를 날렸습니다. 종민 씨, 그러지 마. 저 사람 잘못한 게 없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길래 내가 말렸고 내가 먼저 팔을 잡았어. 저분이 그것 때문에 놀랐나 봐. 일부러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못 들어가게 하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소리가 크게 나왔어. 나 아프지 않고 저분도 놀라서 날 살짝 밀친 것 뿐이야.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여자를 찾고 있어요. 여자 화장실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잖아. 자꾸 말 안 들으면 형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나서지도 말고 그냥 옆에만 조용히 있으란 말이야. 도대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를 더 잃어야 하니? 얼마나 더 널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야. 네가 은정씨 밀쳐서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래서 아예 2, 3일 맡아주는 대로 가야 해. 시설이 좋으면 뭐하니? 매일 얼굴 봐야 하고 내가 얘 때문에 뭘 하지도 못해. 이참에 절 같은 곳이나 숙식이 제공되는 곳을 알아봐야겠어. 분명 찾아보면 맡아주는 데도 있을 거야. 내가 음료 주문하러 간 그 사이를 못 참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다니까. 은정씨, 많이 놀랐죠? 내가 이 애를 더 신경 써야 하는데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서.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내가 미안해요. 종석이 너 이리 오지 못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네가 무슨 사고를 칠까봐 밤에 잠도 안 와. 얘가 나쁜 애는 아닌데 뭐 하나에 꽂히면 우리도 말릴 수가 없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꼴 안 보이게 단속 잘할게. 밉다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전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그나저나 동생분이 얼굴이 빨간데 어떡하죠? 얼음팩이라도 구해올게요. 그리고 종민씨, 동생한테 사과해요. 난 진짜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다니까. 화도 좀 풀고.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보네. 이러지 말고 저희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가줄래? 나 너무 지쳐서 말이야. 내가 내일 전화할 테니까 오늘은 우리 이만 만나자. 여기서 혼자 갈 수 있겠지? 나는 부모님이랑 동생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서 미안해.
예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지나치게 저에게 미안해했고 그렇게 예비 시댁 가족들과의 첫 만남은 일단락됐습니다. 늘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기에 저 또한 너무나 당황해서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딴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긴가민가할 정도로 예비 남편은 동생 앞에서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시동생을 본 후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춤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저 역시 장애인 가족을 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미뤄지고 있던 찰나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퇴근해서 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는 중에 예비 남편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거치대에 폰이 있었던 터라 영상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는데 분명 빨간불이어서 멈췄던 것 같은데 뒷차에게 급정지를 하게 되었고 뒷차는 속력을 내며 달려와 제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기절을 했고 모든 걸 영상통화로 봤던 예비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주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한 달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절 위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고 너무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병원을 오가면서 제 부모님과 안면을 트게 되었고 마치 친아들처럼 부모님을 대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후 예비 남편과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결혼을 하는데 장애인 시동생이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퇴원을 하자마자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셨고 예비 남편도 그러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동생도 부를 거지? 저번 일은 실수였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번에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것 보고 편견 없이 봐주시기로 했어. 시동생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당신이 계속 만남을 피하고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언제 예비 시동생이랑 친해지겠어? 이번 상견례 날에 꼭 데려와. 알겠지? 정말 당신은 천사다. 그동안 여자를 안 만나봤다고는 안 할게. 그런데 당신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다들 내 동생을 보면 싫다 하거나 피했고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동생을 미워했나 봐. 혹시라도 남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서. 가장 큰 건 내 앞길에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야.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너무 용기가 나는 거 있지. 정말 고마워. 다시는 동생 때리지 마. 저번에 보니까 엄청 기죽어 있더라. 지적장애 3급 정도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지금 열심히 심리치료도 하고 있고 시설 다니면서 좋아지고 있다면서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란 이야기잖아. 이제 당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하자.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고 아직은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됐기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한정식 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예약된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예비 남편 가족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해서 먼저 가서 방문을 열려던 순간 예비 시댁 식구들이 시동생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험한 말들이어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저번에 시설에서 은정이 찾으러 갔던 거지? 내가 얼마나 신령 감수했는지 몰라? 네 형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니? 쟤는 우리 가족 맞는지 의심돼.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당신 얘 좀 어디로 보내면 안 돼? 나 매일 감시하느라 이골이 난다고. 조금만 참아.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잖아. 오늘만 잘 버티면 은정이랑 볼 일도 없을 테고 우리가 조용히 사라져주면 돼. 그럼 종민이 앞길 막을 일도 없고
그거면 되지. 동생은 우리가 잘 지킬 테니 너는 이제 탄탄대로 잘 살면 돼. 조용히 문 앞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순간 친정 부모님이 왔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습니다. 예비 남편은 처음 뵈는 양가 부모님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틈을 타 시동생이 저에게 다가와 앉을 자리를 안내해 줬어요. 의자를 빼주는 척 하면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다른 가족들이 보지 않게 몰래 전해주었고 저도 모르게 쪽지를 받자마자 숨겼어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인사가 끝나고 시동생은 제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았어요.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상견례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동생이 건네준 쪽지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서 음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에 잠겨 있었던 찰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하며 쪽지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작은 쪽지가 뭐라고 상견례장을 나오는 내내 제 손과 발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쪽지에는 처음 보는 사람의 주민증이 감싸져 있었고 시동생이 적은 듯한 글자들이 맞춤법이 틀린 채 적혀 있었어요. 쪽지에 써져 있는 글자는 경찰과 와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자였고 그 순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전 주민증을 자세히 봤고 민증의 주인은 박종민이라는 이름 3글자가 딱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민증 사진은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박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간신히 화장실을 나와 상견례장으로 갔고 이미 상황이 정리된 듯 예비 남편과 시부모님은 경찰들 손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어떤 여자분과 함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넋이 나간 저에게 달려와 저를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순식간에 제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정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니? 저 작자들이 글쎄 타살 의혹에 사기죄까지 우리를 아주 작당하고 속이려고 했대.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가짜 신분 가지고 일부러 접근하고 너랑 결혼하려고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거짓이란다. 진짜 종민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신분을 자기 것 마냥 사기친 거야. 그것도 모르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으니 정말 하늘이 다 도왔다. 우리가 저 시동생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가짜 예비 남편은 부모님들과 작당을 해서 진짜 연구원 박종민에게 접근을 했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크게 냈다고 했어요. 진짜 예비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이 다쳤고 특히 다리가 부러져 거동이 불편할 정도였다고 해요. 또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고 사기꾼들은 사고를 내면서 신분증과 지갑을 훔쳤다고 해요. 자신들이 환자의 가족이라 속였고 진짜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매일 병원에서 간호를 가장한 감시를 했었던 거였어요. 병원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돌보는 예비 시부모님을 응원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비 시댁의 가정이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 있고 둘째 아들은 장애인이기까지 한 불우하지만 희망으로 버티는 가족으로 보았고 병원 수사를 하는 동안 예비 시댁은 그야말로 착한 시부모님으로 가장되게 포장되어 있었다고 경찰은 말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병원 측 도움으로 기부도 받고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병원 측 몰래 진짜 박종민에게 수면제를 갈아서 매일 마시게 했고 예비 남편의 신분을 가지고 병실에 누워 지냈던 거예요. 캐면 캘수록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그들은 모든 걸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은 장애인 시동생과 병원에 누워있는 진짜 박종민을 간호하기 위해 매일 바빴고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그 탓이 모두 아픈 시동생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에게 사고가 난 것 또한 결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자작극이었고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건 시동생의 신고 덕분이었다고 하네요. 시동생은 시설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배웠고 자신의 가족들보다 현명했습니다. 또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가족들이 자신만 빼고 놀고 있다면서 자신은 늘 외톨이라고 말하자 담당 의사는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며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는 상담을 하면서 시동생에게 가족들이 당신을 빼고 무슨 놀이를 하냐고 물었고 시동생은 가족들이 몰래 말했던 말들을 담당 의사에게 그대로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 중에 민증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말도 했었고 담당 의사는 시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증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했대요. 시동생은 담당 의사를 잘 따랐기 때문에 민증을 집에서 몰래 가져왔고 모든 사실의 정황을 파악한 담당 의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몰차게 대했던 자식과 하나뿐인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기꾼들이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예비시대 가족은 죄를 지었으므로 법의 심판대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예비 시동생이 될 뻔한 동생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사기꾼 가족과 떨어뜨리고 홀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또 괴롭힘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당연히 증인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동생을 혼자 자립시켜주는 일 뿐인 것 같았어요. 남들은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나설 일이냐고 핀잔을 주지만 시동생이 용기를 내서 남의 일에 나서준 덕분에 지금의 제 삶은 다시 원상복구가 될 정도로 아물게 됐습니다. 시동생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영영 회복 불가능한 삶을 살았을 것 같네요. 살면서 나쁜 사람도 겪어봤고 착한 사람도 겪어본 결과 인생은 너무나 길고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였어요. 이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